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앞으로 식품위생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단체급식에 이어서 이제 식품위생에 들어왔는데요. 식품위생도 단체급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육학하고 전공하고 다 몇 점인지 이런 거는 그때 단체급식에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굳이 다시 설명을 안 드리는데요. 우리 전공 80점 만점에 식품위생도 약 10%가량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제일 앞에 식품위생 교재 보셨죠? 제일 앞쪽에 바로 뭐가 있느냐면 공청회 때 앞으로 이제 식품위생학 이런 데에서 시험 문제 낼 거예요 라고 알린 그 공청회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단체급식과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도 출제 비율이 10% 정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10%면 80점이면 10%면 8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적게는 6점. 많게는 10점까지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5점짜리 문제가 있을 적엔 11점도 나오긴 했지만 이제는 다 4점, 2점짜리로 문제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서답형은 4점, 기입형은 2점짜리 문제로 변경이 되면서요. 6점에서 10점 정도 그렇게 해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적게는 6점도 나오긴 하지만 뭐 보통 8점 정도고 많게 나올 적에는 3문제가량 해가지고 10점 정도 배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단체급식하고 식품위생은 비중이 조금 비슷한데 오히려 식품위생에서 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단체급식은 많이 나와봤자 8점이지만 여기는 많이 나오면 10점가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단체급식과 똑같이 우리가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근데 강의 수가 조금 적습니다. 우리가 단체급식이 36강이었다면, 식품위생은 33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3강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11주 정도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기본 이론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심화라고 얘기는 하지만 심화라고 쓰고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줄이 정리, 복습에다가 조금 더 폭넓게 공부할 플러스 알파를 보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기본 이론을 우리가 한 23강 정도, 그 다음에 요 심화 파트 정리 복습하고 하는 요 알파를 10강 해가지고요. 총 33강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 같은 경우도 평가 영역하고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 영역이 네 가지 파트로 나눠져요. 그래서 식품과 미생물, 식중독, 식품 첨가물, 그다음에 감염병, 기생충, 위생동물, 그리고 해석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업도 이렇게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순서대로. 자, 그럼 실제 우리 기출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좀 봐야 될 텐데요. 오늘 나눠드린 자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식품위생 기출과 관련된 거 우리 2008년부터 해가지고 작년까지 시험 문제들이 어디서 출제가 됐는지를 이제 거기다 표시를 좀 해놨는데요. 2009년도부터 이제 객관식일적인 정말 그 퍼센티지 정말 딱딱 맞춰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거의 세 번째, 네 번째 영역에 맞춰서 좀 나온 편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비슷하게 이제 해서 출제 비율이 첫 번째, 두 번째 영역에서 5%,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영역에서 뭐 5%, 뭐 이런 식으로 예전 좀 이렇게 맞춰서 나왔다면 지금 서답형으로 바뀌면서 문항수가 많이 줄었죠. 그럼 이때도 뭐 5% 이렇게 나올 것 같지만 그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한 군데 몰려서 나올 때도 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한 군데 몰려서 나올 때 주로 어디서 많이 몰려서 나오느냐? 바로 두 번째 영역이죠. 식중독, 곰팡이 독소, 식품 첨가물에 몰려서 나올 때도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두 문제가 다 나올 때도 있어요. 종종 다 있어요. 종종. 자, 그래서 종종 두 번째 영역에서 문제가 다 나올 때도 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요. 작년에도 하나는 식중독, 세균성 식중독, 또 하나는 곰팡이 독소. 플라톡신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어디서만 나오냐면 두 번째 영역에서만요. 두 번째 영역에서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근데 또 그 전에는 또 보세요. 그 전에는 딱
정말 딱 5% 맞춰서 나왔어요. 그쵸?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전에 2023년도 문제를 보면 식품과 미생물 그리고 식중독 파트 이런 데에서 그 다음에 또 그 전에는 또 골고루 이런 식으로 골고루 나오기도 하지만 한 군데 이렇게 몰려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영역만 공부하면 대비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전체를 공부하는데 근데 비중을 어디에다 좀 더 둘 거냐? 어디 좀 더 비중을 두고 공부할 거냐?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영역에 좀 비중 있게 꼼꼼히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파트인 식품과 미생물이나 해썹 파트를 공부해 두면 되고요. 근데 가장 빈도가 또 낮은 파트도 있어요. 그 빈도가 가장 낮은 파트가 어디냐? 감염병, 기생충이란 말이죠. 그래서 감염병과 기생충은 가볍게 기본적으로 꼭 봐야 될 것만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기출과 관련된 건 거의 동일한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올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극히 드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극히 드물다 보니까 정말 이곳에서도 나오고 저곳에서도 나오고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감안하셔서 나왔던 거 또 나올 수도 있지만 아닌 파트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폭 넓게 공부하는 게 되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내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심화에 가서는 조금 더 폭 넓게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더 추가로 좀 더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오늘 그 나눠드렸던 참고자료 3페이지 보면 또 기입형하고 서술형 문제 뭐 유형이 나왔죠. 여기 그냥 유형을 보자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다 기출 문제 다 정리해 드릴 겁니다. 문제들 다 있어요. 그때 가서 하는 거고요. 지금은 그냥 유형만 파악을 해두시면 돼요. 기입형은요 거의 가로넣기 형식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은 다양한 형태로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석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던 거죠. 조리공정 흐름도 그래서 조리공정 흐름도 주고 이렇게 해서 직접 그 적용 사례 예와 관련된 것들이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식품위생 같은 경우 다른 과목과 연계해서 나올 때 주로 어느 과목과 연계되는 단체급식이요. 단체급식도 마찬가지 누구랑 연계해서 나올 수 있느냐? 식품위생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딱 지금 그 5번 문제 서술형 첫 번째 나오는 게 이 5번 문제가 단체급식과 식품위생이 연계해서 출제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 되는 게 식품위생이고요.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식품위생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단체급식이 일부 약간 이제 1점짜리나 2점짜리 문제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8번처럼 뭐 이렇게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되게 장황하게 쓰는 것보다 간단하게 쓰는 게 많아요. 식품위생 같은 경우는 되게 장황하게 쓰는 것보다 간단하게 뭐 쓰는 내용들이 좀 더 많이 출제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되게 길게 쓸 거는 극히 드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기입형과 서술형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그 차례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총 6파트로 나눠서 6챕터로 나눠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건데요. 첫 번째 파트가 바로 첫 번째 영역에 해당이 되는 식품과 미생물 파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로 넘어가면 식중독, 첨가물 여기가 가장 페이지 수가 많아요. 그래서 제일 넘어가기 힘든 파트가 바로 여기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챕터 4하고 5로 감염병과 기생충이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 여긴 정말 금방 보고 넘어갈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석과 관련된 파트가 마지막인데 해석도 내용은 되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만 이렇게 분량은 분량은 많지 않은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영역이 좀 내용들이 좀 많은 편이고 뒤로 갈수록 내용은 좀 적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챕터 1 식품과 미생물 파트 들어가는데요. 항상 그렇죠. 평가 영역은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식품과 미생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 평가 내용 요소들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그럼 미생물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품의 오염지표균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식품의 부패와 초기부패 판정법에 대해서 이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딱 이 세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지만
숨겨진 파트들이 또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에서는요,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 이거 당연히 봐야죠. 그러니까 미생물 하면 우리가 세균, 곰팡이, 효모,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정말 식품위생과 가장 밀접한 게 누구냐면 세균이에요. 그래서 세균이 공부할 게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곰팡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효모나 바이러스는 간단히 살펴봐 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미생물 중에서요, 식품위생과 관련해서요, 이 식품이 위생적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가 되는 미생물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오염지표균 내지는 위생지표 미생물 그럽니다. 그래서 오염지표균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최근에 얘도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패인데요. 우리가 부패에서는 부패 생성물이라든지 초기 부패 판정법에 대해서 알아두는 거 뭐 당연한 건데, 그러면 끝난 거냐? 부패 생성물, 초기 부패 판정법. 이렇게 보면 끝난 것 같지만 숨어 있는 게 더 있어요. 실제 시험 문제에 더 나오는 것들. 자, 그럼 여기 파트에서 더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부패,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법이에요. 보존법들을 추가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미생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부패, 변질도 발생할 수 있고 식중독이나 감염병도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뭐 해야 되냐면 이런 미생물들을 완전히 사멸을 하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살균소독법이요. 그래서 살균소독법에서도 실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지금 거기 평가 내용 요소는 여기서 끝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존법이라든지 살균소독법까지 봐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제 식품과 미생물 들어가는데, 아니 식중독인데 왜 미생물을 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식품과 관련해서 주요하게 발생하는 게 식중독이거든요. 그 식중독하면 뭐 때문에 발생하느냐? 세균, 바이러스 이런 미생물에 의해서 곰팡이 독소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미생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단독으로도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파트 있죠. 식중독이라든지 기생충이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곰팡이 독사라든지 이런 거 연계해서 봐야 될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이 되는 파트에서 기본 용어들을 가장 많이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뒤에 가면 기본 용어는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을 갖고 가야 될 곳이 바로 이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 용어 정리,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런 용어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을 정도로는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 들어가는데요. 자,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 들어가는데 먼저 나온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세균이라든지 곰팡이라든지 효모 같은 미생물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먼저 나와 있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미생물이 잘 증식하고 어떨 때는 증식이 억제되는지 그런 미생물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에요. 자, 그래서 뭐 요인들은 크게 뭐 내적 요인하고 외적 요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내적 요인은 식품 자체의 고유의 특성이에요. 식품의 고유의 특성을 의미를 하는데 식품 자체 고유의 특성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냐면요. 수분활성도요. 식품 자체의 특성이죠. 그런 수분활성도라든지 pH라든지 영양성분, 그러니까 식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외적인 자라고 되는 거는요. 외적인 거는 이 식품을 둘러싼 환경 요소들이에요. 식품을 둘러싼 환경 요인들. 그럼 우리 뭐예요? 저장하는 온도, 보관하는 온도, 자, 그 다음에 상대 습도라든지 대기의 조성,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이건 다 외부 환경들이에요. 그래서 외부 환경들은 외적인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 가지씩 봐야 되는데요. 미생물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자, 첫 번째 봐야 될 건 뭐냐면 식품이라고 쓰고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미생물도요,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필요하겠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든지 비타민, 무기질, 이런 것들이 영양을 줘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가장 아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라고 했냐면 세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세균이 증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요. 영양 성분 중에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이 특히 함유한 식품에서 미생물이 잘 증식하죠. 그 다음에 당질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당질 이런 것들이 많이 함유된 식품일수록 세균이 잘 증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니까 뭐가 정리가 되어 있냐면요.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이요. 우리 들어봤는데 TCS 식품. 단체급식에서도 한번 하고 넘어간 적이 있죠. 특히 여러분 TCS 식품은요. 우리가 예전에 잠재 위해 식품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잠재 위해 식품 이렇게 부를 때 어떤 애들을 우리가 보통 잠재 위해 식품으로 분류를 했냐면은요. 수분 활성도가 되게 높거나 수분 활성도가 높거나 pH가 중성에 가까운. 그러니까 여러분 수분 활성도가 높다라는 소리는요. 세균이 증식하기에 충분한 수분 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유수 함량이 높은 애들. 그 다음에 pH가 중성에 가깝다. 세균들은요. pH가 중성일 때 가장 잘 증식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수분 활성도가 높거나 아니면 pH가 중성에 가까운데 거기에 뭐가 되어 있느냐. 단백질요. 단백질 함유 식품인 경우 그 다음이 이제 당질이에요. 탄수화물. 그런 애들을 우리가 잠재 위해 식품이라고 분류를 했었어요. 이렇게 분류를 했었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는 이걸 우리가 더 이상 잠재 위해 식품이 아니라 TCS 식품,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 이렇게 분류를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은 어떤 애들이냐? 한번 보세요. 세균 증식이 용이해요. 그럼 세균 증식이 특히 용이하다? 주로 어떤 애들일까요? 수분 활성도 높거나 pH가 중성에 가깝고 단백질이 함유된 식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세균 증식이 용이한 음식으로 병원성 미생물의 증식이나 독소 형성을 막기 위해 시간 또는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과 음식을 총칭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TCS,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한번 보세요. TCS 식품에 우리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호군 동물성 식품, 단백질 식품이잖아요. 그 다음에 단백질 다음으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탄수화물요, 당질. 근데 여러분 당질 식품은 주로 어떤 애들이냐? 식물성 식품들은 익힌 것들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동물성 식품 같은 경우 생이나 익힌 거나 다 문제가 되지만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이지만 식물성 식품은요. 익힌 것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쌀은 문제가 안 돼요. 쌀은 문제가 안 되지만 밥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감자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익힌 감자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익힌 채소, 두부 이런 애들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이런 애들이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 자, 그 외에 한번 보실래요? 새싹식품.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병원성 미생물의 증식과 독소 형성을 억제하도록 조절되지 않은 새싹식품. 그러니까 새싹 채소들, 무순 같은 애들 있죠? 새싹 채소들. 그 다음에 자른 메론이요. 산도가 낮은 과일. 여러분, 산도가 낮은 과일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시큼하지 않은 과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송도가 낮은 과일 그러면은요. 산송도가 약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pH가 중성에 가까운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pH 4.5 이상. 자, 그다음에 우리 엽채류, 토마토 이런 애들 보면은요. 채소들 보면요. 그냥 채소들, 그냥 토마토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다 어떤 애예요? 자른 토마토, 자른 채소들은 문제가 됩니다. 미생물이 증식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 그냥 채소는 상온에서 우리가 뭐예요? 검수를 하지만 전처리를 거친 애들은 다 어떤 온도로 검수가 돼야 돼요? 검수할 때 온도가 다 냉장 온도여야 되죠. 그래서 유통할 때 다 냉장 온도여야 돼요. 그래서 자른 엽채류, 자른 토마토, 자른 것들, 자른 채소들, 채친 채소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개봉한 상업적 멸균 제품이야. 우리 뭐예요? 통조림 자체는 밀봉한 통조림은 문제가 안 되지만 개봉한 순간부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봉한 통조림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어떻게 보관하라고 했어요? 다른 용기에 담아가지고 냉장 보관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통조림 같은 경우도 개봉한 통조림 같은 경우에도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향을 주는 요인 pH. 식품의 pH가 영향을 주죠. 자, pH를 보시면은요. 생육에 가장 적합한 최적 pH, 그 다음에 산성 쪽의 생육 한계를 나타내는 최저 pH, 알카리성의 생육 한계를 나타내는 최고 pH. 얘가 최적이면요, 그 아래쪽은 최저 한계, 그 위로는 최고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미생물마다 다 어떨까요?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최적 pH는요, 두 개로 나눠주시면 돼요. 세균, 효모, 곰팡이요. 효모나 곰팡이는 좀 비슷해요. 세균만 좀 다릅니다. 아까 세균은 pH가 어떨 때 제일 잘 증식한다고 했어요? 중성에 가까울 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치는 정확하게 암기 못하셔도 pH가 중성일 때 가장 잘 증식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pH가 중성일 때 6.8에서 7.2 사이, 그러니까 거기 딱 중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균은 pH가 중성일 때 가장 최적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pH가 4.5 이하가 되면요, 4.5만 돼도 그 밑이 되면은요, 잘 증식을 못해요. 생육을 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생육을 못합니다. 근데 효모, 곰팡이 보실래요? 효모나 곰팡이는 pH가 pH가 최적이 얼마예요? 3에서 5 사이. pH가 3에서 5 사이, 약산성일 때가 최적이에요. 약산성일 때가 가장 최적. 그러니까 4.5에서도 되게 잘 생육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세균 같은 경우는 pH가 4.5만 돼도 잘 생육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4.5대가 가장 최적 그 파트예요. 그래서 효모나 곰팡이는요, 세균보다 낮은 pH에서 생육이 가능해요. 그래서 산성식품에서 그럼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건 누구란 소리예요? 효모나 곰팡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왜 겨울에 잘 먹는 귤 있잖아요. 시큼하죠. 이 시큼한 pH가 산성인 귤 같은 곳에서는 누가 잘 펴요? 곰팡이요. 네, 곰팡이. 자, 이렇게 해서 미생물마다 잘 자라는 최적 pH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대수적으로 그 수가 증가한다. 특히 여러분, 세균 같은 경우에는요, 증식이 이렇게 일어나요. 하나였던 애가 쪼개져서 몇 개가 돼요? 2개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대수적으로 증가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바로 세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이 세균 같은 경우 세대 시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뭐 세대 시간의 의미 정도 가볍게 보고 넘어가는데요. 세대 시간이 뭐냐면 2배로 늘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균이 증식해서 2배로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대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증식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증식 속도 엄청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염 비브리오 있잖아요. 이런 장염 비브리오균 같은 경우는 최적 조건에서요, 세대 시간이 10분밖에 안 돼요. 그럼 10분마다 몇 배로 늘어나요? 2배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철에 생선 같은 애를 상온에 한 3, 4시간만 놔둬도 식중독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대 시간, 그러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구나. 그런 의미 정도 파악해 두시면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시간 같은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학교 급식에서 시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있었잖아요. 우리가 배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온도 관리를 하지 않을 때 조리 후 몇 시간 이내에 배식을 완료해야 돼요. 2시간. 그렇죠. 기본적으로 거의 2시간씩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시간 이내에 배식을 완료한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산소와 관련된 거, 네 번째 산소 요구성. 자, 산소 요구성에 따른 분류. 자,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 중에는요, 산소를 필요로 하는 애도 있고,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용어 파악해 두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 보시면, 호기성 있고요. 호기성 앞에 뭐가 붙는 경우가 있냐면 미호기성, 자, 그다음에 현기성, 그리고 통성. 자, 그러면 이렇게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자, 먼저 호기성 하면 좋아할 호예요. 그럼 뭘 좋아하냐면 산소를 좋아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산소를 필요로 하는 애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육에 산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우리가 호기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앞에 미가 붙어 있으면 어떤 의미일까요? 산소를 필요로 하긴 하는데 우리가 미미하다라는 말 표현 쓰잖아요. 미미하다, 적다라는 의미죠. 자, 그럼 미호기성은요, 산소가 적을 때예요. 우리가 보통 공기 중에 산소가 한 20% 정도 되는데 그보다 훨씬 적을 때, 1 내지 한 10% 정도로 산소 농도가 적을 때 잘 자라는 균. 1 내지 한 10% 정도로 적을 때 잘 자라는 균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혐기성 그러면은요, 우리 혐오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얘는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균들, 오히려 산소가 있을 때 생육이 저해되는 균들을 가지고 우리가 혐기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통성. 혐기성 앞에 통성이 붙을 수가 있거든요. 통성이 붙는 경우에는요, 산소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잘 자라는 미생물을 가지고 우리가 통성, 혐기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우리가 호기성이나 혐기성 앞에 뭘 붙이기도 하냐면 편성. 들어보셨죠? 편성, 혐기성.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죠? 편성 이러면요, 절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뭐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편성은 여긴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균들은 호기성 내지는 통성혐기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대다수는요, 호기성 아니면 통성혐기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실제 이런 거기 통성혐기성 그 표 보세요. 통성혐기성에 이런 말이 되어 있죠. 산소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잘 자라는 균인데 산소가 있을 때, 보통 통성혐기성은 산소가 있을 때 더 잘 생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 호기성, 통성혐기성을 붙여서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뭐 바실러스균 이러면은요, 바실러스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어떤 애는 호기성인 애들도 있고 어떤 건 통성혐기성인 것도 있어서 보통은 호기성, 통성혐기성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대다수는 호기성, 통성혐기성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좀 적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럼 적은 곳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미호기성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그래서 세균성 식중독에 들어가서 미호기성 그러면요,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뭐냐면 캠필로박터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것 중에 캠필로박터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미생물에서 따지면 미호기성 많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될 균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캠필로박터 요거 하나. 그럼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소리는 시험 문제 잘 연계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실제 얘도 이거 나온 적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혐기성 그러면은요,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도 원래는 많죠.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앞에 뭐가 붙는 경우냐면 클로스트리디움. 우리가 공부하는 균 중에는 앞에 클로스트리디움이 붙는 경우만 해당이 돼요.
또 이제 앞에 이렇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생물의 기본인데요. 우리가 이름을 말을 할 때, 이름을 말을 할 때요. 앞에 바실러스 그러면 이게 속명이에요. 그래서 원래 실제로는 바실러스 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클로스트리디움 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냥 뭐 굳이 안 써도 되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통 뒤에 있는 건 종명이에요. 그리고 속명, 종명, 여기 합쳐진 이 이름을 가지고는 학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생물의 학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학명을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바실러스, 세레우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속명만 말해라 그러면 바실러스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다음에 종명만 말해라 그러면 뭐가 될까요? 세레우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 다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학명을 쓰라고 나온 적도 있고요. 속명을 쓰라고 나온 적도 있고요. 종명만 써라 라고 시험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명칭은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앞에는 속명, 뒤는 종명, 둘이 합쳐서 우리가 학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현기성에서 앞으로 공부할 거 앞에 클로스트리디움이 붙는 경우 클로스트리디움 속만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는 현기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캠필로박터만 유일하게 뭐예요? 미호기성 이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거의 대다수는 뭐라고 보시면 돼요? 호기성 내지는 통성현기성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뒤에 가서도 또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균성 식중독 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클로스트리디움 붙는 애들 현기성, 캠필로박터 뭐예요? 캠필로박터 그러면은 미호기성. 그럼 나머지는 기본 통성현기성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뭐 거기 호기성이 대표적인 애들 이렇게 나와있죠. 대부분의 곰팡이들이요. 곰팡이들은 기본 호기성이에요. 뭐 호기성 얘네들을 그러니까 대부분의 곰팡이들은 호기성이고요. 그 다음에 산막효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위에 표면 위에 생기는 효모들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완벽한 호기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부, 그 다음에 세균, 그 다음에 통성현기성에도 대부분의 효모, 장내세균, 대장균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비브리오 등 대부분의 세균들은 통성현기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세균들은 대부분 통성현기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호기성, 통성현기성이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의 대다수고 미호기성은 딱 하나, 캠필로박터. 그 다음에 현기성 하면 딱 하나, 클로스트리디움. 그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온도로 분류를 했을 때 온도입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온도죠. 우리가 온도대로 분류를 했을 때 저온균, 중온균, 고온균 이런 식으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대다수의 균들은 그러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중온균입니다. 대다수는 중온균이라 보시면 돼서 자연계에 가장 광범위하게 널리 분포된 거, 가장 널리 분포된 거 누구예요? 중온균입니다. 그래서 가장 널리 분포된 게 바로 중온균이에요. 그래서 대다수의 부패균, 식중독균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어서 대다수의 부패균, 식중독균 우리가 알고 있는 애들은 거의 대다수가 중온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가장 광범위한 게 제일 많은 거 중온균. 그러니까 보통 중온균이요 25에서 40도 C에서 가장 잘 증식하는 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최적이 37도씨 내외고 보통 25에서 40도씨 요 범위에서 가장 잘 증식하는 애들을 우리가 중온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온균은 고온에서, 저온균은 저온에서 잘 증식하는 균들이죠. 자, 근데 저온에서 잘 증식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온에서 단백질 분해력, 지질 분해력을 가지고 있어서 식품의 부패를 일으키는 저온균의 대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 슈도모나스예요.
슈도모나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슈도모나스 같은 경우 가장 저온균의 대표, 그러니까 부패 세균 중에 가장 대표입니다. 그래서 저온에서 증식을 해서 식품의 부패를 일으키는 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특히 어디에 보관했을 때 문제가 될까요? 냉장고, 그쵸? 냉장고에서 식품을 보관했을 때 부패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보통 이게 또 이 자연계에 따졌을 때 보통 이런 애들이 어디 많이 있냐? 수중세균들이 좀 많아요. 저온균들은 수중세균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 살고 있는 애들이 그 수중세균들이 좀 저온균들이 많고요. 얘도 뭐 토양에서도 발견이 되지만 특히 수중에서 많이 발견되는 균이에요. 자, 그래서 저온균의 가장 대표 슈도모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부패와 관련해서 얘가 대표였다면 식중독, 우리 나중에 또 이게 식중독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을 부패시키는 저온균의 대표는 슈도모나스, 그 다음에 식중독과 관련된 저온균의 대표, 식중독과 관련해서 식중독균 중에서 저온에서 증식 가능한 대표적인 균을 두 가지 꼽아라 라고 하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신이야. 또 하나는 리스테리아. 그래서 한 김에 같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온에서 증식 가능한 균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 그렇게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온에서 사멸은 안 하지만 증식은 못 하거든요. 자, 근데 보통 증식을, 일반적인 균들은 저온 냉장 보관했을 때 증식하기 어려워져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식중독 균 중에 저온에서 증식 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요. 두 가지예요. 여신이야 아니면 리스테리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연계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저온에서 증식 가능하다. 그럼 항상 답은 여신이야 아니면 리스테리아.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저온균, 대다수의 부패균, 식중독균은 중온균에 해당이 되는데 저온균 중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균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온에서 식품을 부패시키는 대표적인 균은 슈도모나스, 식중독균 중에서 저온 증식 가능한 균은 여신이하고 리스테리아.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보통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은 위험 온도 때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선 안 되잖아요.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 위험 온도 때가 일반적으로 얼마예요? 5에서 60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 미국에 있는 그 수치를 그대로 가져다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험 온도 때 5에서 60도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수분. 영향을 주는 요인, 수분. 근데 우리가 식품에 수분 함량도 있지만 그럼 우리가 이 수분 중에서도요. 식품에 있는 수분은 여러분들이 식품학 시간에 다 공부하셨지만 자유수도 있고 뭐도 있어요? 결합수도 있죠. 근데 그중에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 누구만 이용 가능해요? 자유수만 이용 가능하죠. 이런 자유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바로 뭐예요? 수분 활성도. 그래서 실제 식품 속의 수분 함량보다는 수분 활성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의 비율을 나타내는 자유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분 활성도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수분 활성도가 높을수록 미생물의 증식도 왕성해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의야 여러분들이 식품학 시간에 다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는 정도로 봐두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다 있어요. 자, 미생물의 증식에 필요한 최저 수분 활성도.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는 있어야 돼. 이만큼은 있어야지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발육을 위해서 필요한 최저 수분 활성도. 생육, 발육. 을 위한 최저 수분 활성도를 비교해 봤어요. 자, 최저 수분 활성도를 비교해 봤더니 가장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는 게 누구냐? 세균이요. 그 다음이 효모, 그 다음이 곰팡이. 여기까지 이제 기본이죠. 세균, 효모, 곰팡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균 0.90 이상, 그다음에 효모 0.88 이상, 그다음에 곰팡이 0.8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책에 따라 수치 여기 0.85가 들어가기도 하기도 해요. 근데 기본 요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곰팡이 중에 내건성, 이게 건조한 상태에서 특히 더 잘 견디는 곰팡이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0.65 이상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건성 곰팡이. 근데 내건성 곰팡이보다 더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 생육 가능한 게 있어요. 내삼투압성 효모요. 삼투압에 잘 견디는 내삼투압성 효모 같은 경우에는요. 더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도 생육이 가능해요. 그래서 0.60, 0.61 최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기 위해서는요. 수분 활성도를 얼마 이하로 낮춰야 될까요? 0.6 이하로 낮춰주게 되면요. 모든 미생물의 생육을 저해할 수가 있죠.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육을 이게 0.6이 왜 나오냐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 생육 가능한 애가 이러니까 내삼투압성 효모가 0.69, 0.61 정도니까 우리가 수분 활성도를 0.6 이하로 낮추면 미생물의 증식을 아예 억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은 이거죠, 뭐 세균, 효모, 곰팡이, 이거 발육을 해서 필요한 수분 활성도 가장 기본은 이건데, 하지만 가장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 생육 가능한 건 내삼투압성 효모라는 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요 기준이 나온 거예요. 0.6 이하로 낮추면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 이 말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통 세균은 대다수, 우리가 항상 대부분, 대다수 이런 말을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일부 아닌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여서 대부분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는 이렇다. 일반적으로는 0.90, 0.91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닌 애가 있는데 그 아닌 애 중에 뭐가 있냐면요. 포도상 구균이요. 식중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포도상 구균이 더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 생육이 가능해요. 걔가 어디냐? 여기 정도 됩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 보면 포도상 구균은요. 0.85예요. 되게 특이하죠. 자, 포도상 구균은 일반적인 세균들과 달리 발육을 위해서 필요한 최저 수분 활성도가요. 0.85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0.85 이상에서 생육이 가능합니다. 가장 최저가 0.85예요. 어때요? 다른 애들보다 훨씬 어때요? 낮아요. 특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이거는 안 나왔는데 타교과에서는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기본은 이거죠. 세균, 효모, 곰팡이, 순. 근데 거기다 추가, 플러스 좀 확대해서 보면 더 낮은 데서, 가장 낮은 데서 생육 가능한 거 내삼투압성 효모. 세균에서 좀 일반적인 데서 벗어난 거 포도상 구균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는데요. 동일한 미생물이라도 증식 환경의 pH, 영양 조건, 그 다음에 유리산소의 유무, 그리고 수분 활성도를 저하시키는 물질의 존재 등에 따라서요. 생육에 요구되는 수분 활성도가 달라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수분 활성도가 또 이렇게 미생물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 아주 밀접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수분 활성도가 높은 식품에서는 누가 잘 증식을 할까요? 세균이. 그쵸? 세균이 가장 잘 증식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세균하고 곰팡이하고, 자, 얘는 식품이 수분 활성도가 0.90 이상이에요. 뭐 한 0.9, 3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수분 활성도가 0.93인 식품에 여기 세균도 오염이 되어 있고 여기도 효모도 오염이 되어 있고 곰팡이도 같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잘 증식하는 건 누구일까요? 세균. 왜냐면 효모나 곰팡이에 비해서 훨씬 증식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가장 잘 증식하는 거 세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수분 활성도가 0.8 뭐 예를 들어 3이다. 뭐 0.83 이렇게 되면 이때 가장 우세하게 잘 자라는 건 누굴까요?
곰팡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가장 최저 수분활성도 효모 0.88이었고요. 그다음에 세균은 어때요? 0.90이었잖아요. 그러면 0.83에선 세균이나 곰팡이, 효모가 잘 증식을 못하니까 누가 우세하게 잘 자랄까요? 곰팡이가. 그래서 건조식품에서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건 곰팡이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잘 증식하는 미생물이 달라질 수 있어요. 미생물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다 보니. 자, 그래서 건조식품에선 주로 곰팡이가, 그 다음에 수분활성도가 높은 식품에선 주로 세균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미생물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다 봤는데, 제가 근데 깜빡하고 안 하고 넘어간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적정 pH로 잠깐만 돌아와 보실래요? 자, 적정 pH에 나를 보면, 나를 제가 안 채워 넣어드렸죠. 거기 한번 볼게요. 자, 미생물의 생육에서 외부의 pH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외부의 pH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pH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pH가 낮거나 되게 높으면요, 증식을 못합니다. 생육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산성이나 알칼리성에서는 조금 아주 강한 산성, 그 다음에 강한 알칼리성에서는 당연히 생육이 어려워지죠. 자, 그다음에 낮은 pH. 그러면 여러분, 낮은 pH는 산성이란 소리잖아요. 자, 낮은 pH, 산성에서 생육에 저해를 주는 요인은 누굴까요? 수소이온이요. 그렇죠. 수소이온. 수소이온이 많아질수록 산성이잖아요. 그래서 수소이온이 생육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다음에 약한 산성 조건일 때. 보통 우리가 유기산을 사용을 했을 때요. 강한 산성이 아니라 유기산 같은 애들을 사용을 했을 때. 자, 여러분, 유기산들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해리형과 비해리형. 자, 해리형과 비해리형 유기산인데 둘 중에 누가 더 효과가 좋으냐? 비해리형.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리, 비해리 이 말을 되게 많이 쓸 거거든요.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차염소산 나트륨과도 쓰고요. 나중에 또 저기 첨가물과서도 쓰고요. 이것저것 써요. 항상 보면 해리형보다 비해리형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리와 비해리가 뭐냐면 이렇게 둘이 손을 잡고 있는 애가 있어요. 이게 둘이 손을 잡고 있는 애가 손을 이렇게 놓게 되면 해리 되었다. 그러니까 분해예요. 분해, 해리 되었다라고 해요. 그럼 얘는 해리가 된 분자들이죠. 해리형이죠. 그럼 얘는 아직 해리가 되기 전의 물질이니까 비해리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비해리형 유기산들이요, 더 효과적이에요. 보통 우리가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굳이 뭐 이런 표시까지.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해리가 되면 수소이온과 아닌 애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죠. 이게 해리, 분해가 되는 거 해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해리 되기 전에 분자를 가지고는 비해리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누가 더 효과가 좋으냐? 비해리형 분자들이 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어디나 똑같아요. 유기산도 마찬가지고 차염소산 나트륨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식품 첨가물 가면 보존료도 마찬가지고요. 다 비해리 분자들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비해리 분자들이 더 효과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런 비해리 분자들이요, 해리가 안 된 애들이요, 조금 더 세포막을 손쉽게 통과할 수 있어요.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저기 생리학이나 생화학에서 여러분들이 세포 공부하셨잖아요. 세포를 통과할 때 이 세포막을 거쳐야 되는데 이온성을 띠고 있으면 오히려 세포막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온화되지 않은 이런 비해리형 분자들이 훨씬 더 세포막을 통과하기가 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해리 분자들이 훨씬 손쉽게 세포막을 통과하니까요, 안에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포 내 환경을, 세포 내 pH를 손쉽게 낮출 수가 있고요. 그럼 여러분, pH가 낮아지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생육이 저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에리 분자들이 보통 손쉽게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생물의 세포 내로 들어가서요, 증식을 억제하기가 쉽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미생물의 생육을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이렇게 살펴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세균이죠. 미생물 중에요, 여러분 제일 공부할 게 많고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봐두셔야 될 부분이 바로 세균이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가는 거 세균입니다. 자, 세균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첫 번째, 여러분 세균과 관련해서요, 세균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거기 보시면 세균은요, 원시 핵세포를 갖고 있는 단세포 생물이다. 단세포예요. 그럼 세포 하나가 균 하나예요. 세포 하나가 균 하나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세균은 세포 하나가 균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세포 생물이에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세포 하나가 그거 단세포 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균을 지칭하는 용어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세균은 영양세포 상태거나 아니면 포자 내지는 아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세균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세포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 생명활동을 지금 유지하는 경우 세포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영양세포 상태로 존재를 해요. 세포 하나가 균 하나. 자, 근데 세균 중에 일부는요, 주위 환경이 자기한테 열악할 때, 세균의 증식이나 생육에 열악하는 환경일 적에 내가 좋아하지 않은 pH, 내가 좋아하지 않은 온도, 내가 좋아하지 않은 수분 활성도일 적에는요, 일종의 저항체를 만들기도 해요. 그 일종의 저항체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포자 내지는 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포자, 아포, 일종의 저항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명활동을 막 유지할 적에 세포 상태로 존재하지만 주위 환경이 열악할 때 만드는 포자, 아포는요, 씨 같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물의 씨앗 같은 상태. 그래서 단단하게 저항할 수 있는 그거로 껍질로 되어 있는 포자, 아포 상태를 유지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영양세포 일세는 열에 좀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열성이에요. 열에 약해요. 열에 잘 못 견뎌요. 열에 약해요. 자, 근데 이 포자, 아포는 일종의 저항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포자, 아포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열에 잘 견딥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에 잘 견딘다? 내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열성. 그래서 보통 포자, 아포 상태에선 열에 잘 견딥니다. 그래서 내열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포자 상태로, 아포 상태로 존재하다가 영양세포에서 포자가 됐다가 다시 내가 좋아하는 환경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뭐가 될까요? 영양세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다시 내가 좋아하는 환경이 되면은 발화한다고 해요. 우리가 씨가 발화하잖아요. 씨가 발화해서 새싹이 나는 것처럼 아포, 포자가 발화해서 다시 영양세포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왔다 갔다가 가능해요. 근데 모든 균들이 가능한 건 절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또 공부하는 것 중에요. 포자, 아포를 만들 수 있는 균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딱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건 같이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까지 계속 나오는 애인데요. 자, 포자, 아포를 만들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클로스트리디움 속 아니면 바실러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균 중에 내열성 포자를 만드는 거냐? 앞에 속명이 클로스트리디움이나 아니면 바실러스로 시작하는 애들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는요. 그럼 이걸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포자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포자를 만드는 클로스트리디움, 바실러스는요. 열에 어떻다? 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양세포 상태도 세균의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포자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포자를 만들 수 있어서 그냥 세균이 열에 강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 포도상 구균이 만들어내는 보툴리누스균이 만들어내는 뭐가 있느냐? 독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독소도 세균을 지칭한 하나의 명칭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독소는요, 세균이 있으면 세균이 자기가 만들어내는 물질이 독소예요. 그래서 세균을 절대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균을 지칭하는 용어는 우리가 영양세포 상태, 포자 상태 이렇게 두 가지 용어가 있고요. 독소 자체는 세균이 만들어낸 2차 대사 생성물이에요. 그래서 얘는 절대 세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균과 독소의 특징은 어떨까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균 자체는 열에 약한데 독소는 열에 강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별개입니다. 별개. 얘들은 절대 그러니까 생성하는 물질이지 이 두 가지가 같은 걸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구분은요, 첫 번째 시간에만 설명을 드려요.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포도상 구균은 왜 균 자체는 열에 약한데 독소가 열에 강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별개의 물질이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분열법에 의해서 증식한다. 우리가 일명 이분법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였던 애가 몇 개로 늘어나요? 2개로 늘어가는 이분법에 의해 가지고 증식을 하다 보니까 증식 속도가 상당히 어때요? 빨라요. 미생물 중에 제일 빨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또 보세요. 효모는 곰팡이보다 우세하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증식 속도 비교하잖아요. 곰팡이가 제일 느려요. 그 다음에 곰팡이보다는 누가 더 빠를까요? 효모보다는 세균이 제일 빨라요. 증식 속도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세균, 지칭하는 용어 이런 것들 좀 기본적인 용어들을 좀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용어 또 이제 파악해야 될 것 중에 세균의 형태 요거 나오죠. 요거는 간단하게 구균하고 간균 구분하는 정도만 봐두시면 돼요. 구균과 간균. 자, 그럼 구균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땡글땡글. 그죠? 땡글땡글. 동글동글한 균을 가지고 구균. 그 다음에 간균은 막대기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대다수는 간균이에요. 우리는 또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하시면 되게 밝거든요. 딱 두 가지로만. 자, 그래서 대부분은 뭐다? 간균이다. 막대기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막대기가 약간 구부러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짧아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간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구균인 애들은 여러분 포도상 구균처럼 뒤에 뭐가 붙어 있을까요? 구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학명으로 표시를 할 적에는요 뒤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코커스. 코커스라고 끝나는 균들이 바로 구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옆에 9페이지에 식품위생과 관련된 주요 세균들 이름 보세요. 두 번째는 스타필로코커스 이렇게 뒤에 코커스 붙었다든지 그 밑에 마이크로코커스처럼 뒤에 코커스로 끝나는 균들이 뭐다? 구균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이렇게 코커스로 끝나는 균들이 구균이면 나머지는 뭐라고 기억하시면 됩니까? 간균. 그쵸? 그 정도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 구분하시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간균과 구균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람 양성하고 음성균 나오는데요. 요것도 구분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람 양성균인 것들과 그람 음성인 균들 되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시험 문제 나와요. 작년 시험 문제도 나왔어요. 그람 양성균인지 금성균인지 그 다음에 균의 형태가 어떤지 이거 물어보는 거 작년 시험 문제도 나왔거든요. 가장 기본이지만 이런 기본적인 걸 물어보는 경우가 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들 꼭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균, 구균 간단해요. 대부분은 뭐다? 간균이다. 그 다음에 코커스로 끝나면 구균 이 정도 구분해 두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람 양성균과 음성균 구분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고 나서 들어가도록 할게요.